안녕하십니까. 저희 캠퍼스의 정구현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금이냐 현물이냐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 서비스로라는 책인데요. 영국의 안나 쿠트와 앤드루 펄스라는 사람 두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경기연구원의 김은경 박사가 번역하셨습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얘기하듯이 요즘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대선의 쟁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이 책은 기본소득보다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서비스 또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라는 게 뭔지부터 김 박사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정말 소개를 좀 해야죠. 김은경 박사는 현재 경기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하시면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시고 계신 아주 생산성이 높은 분이신데요. 파리의 제10대학? 파리 10대학이죠. 거기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인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기본 서비스 개념이 뭔지.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필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공동으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 잠을 자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아플 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각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형태로, 물론 이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공공 서비스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철학적으로는 인간은 모두가 동일한 필요의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는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집단적인 공공 서비스 형태로 이걸 보장해서 줘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아동 돌봄, 보육이라든지, 또 성인들의 돌봄,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지, 이제 장애, 또 그런 거, 교육, 교통, 또 이제 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 나가는 그런 서비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7가지 기본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 교육, 아동 돌봄, 성인 돌봄, 주거, 교통. 재밌는 게 이제 정보 접근이라는 게, 인터넷 시대에 모든 국민이 정보 접근, 즉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차이가 뭔가요? 기본소득제와 기본서비스제. 기본소득이나 또 보편적 기본서비스나 주는 하나의 복지제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나아가는 방법, 수단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다 지불을 해서 하나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겠다는 게 사실 기본소득의 좋은 정신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로서 누리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논쟁이 되든 상관없이 이제 보편적 기본 소득의 정신은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들을 보장해서 누구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전업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금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내지는 현물이라고 표현되는 거를 제공하는 걸 이제 어느 게 우선순위의 문제 자신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두 개가 다 어느 국가나 다 같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복지 예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절반 정도는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는 거냐, 병립할 수 있는 거냐, 말하자면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서비스로 주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가면요,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쓰고 있지만 중위소득의 반씩 모든 국민한테 주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정도, 그죠? 모든 국민한테 주면은
뭐 GDP의 뭐 30%인가 28%인가 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질문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병립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선택해야 되느냐? 보편적이 붙는 순간부터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이제 재정적 지원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야말로 그 정신에 맞게 취지에 맞게 모두에게 지불했을 때는 실제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도 못하는 거고 또 고용 서비스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저자들은 사실 영국의 이제 노동당의 이제 브레인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사회가 진보하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이 진보적인가?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제 진보적인 분들도 주장을 하고 사실 시작에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이제 자유주의자들 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자들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은 한 사람한테 현금을 줍니다. 그 현금을 갖고 자기가 시장에 가서 쓰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사게 하는 형태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 현금을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아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보장해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중위소득 100만 원을 주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소비 지출 수준이 평균적으로 1인 가구는 한 180만 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80만 원은 물론 이제 임금 소득자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 소비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시장에 나가고 이 시장 시스템을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경쟁적이고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이 시장 시스템을 연결을 시키면서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보편적 기본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또는 아주 미미한 가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득이 비록 1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이 서비스를 가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먹고 사기 충분할지는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보편적 기본 서비스 하나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게 고정 비용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을 텐데 운영 비용이 일정한 부담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뭐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저자들께서는 이제 요새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나 더더구나 세대 간으로나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근거이자. 그러면 네. 어느 게 더 비용이 조금 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 영국 사례를 보더라도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훨씬 비용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놨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더 적게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어느 나라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이라면 다 OECD 국가라면 다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나라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공 와이파이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학교는 중학교까지 또 무료 교육이고 또 무상급식도 있고 교통도 65세 이상은 공짜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탁탁탁 뿌려서 단일로 1년에 뭐 100조, 200조씩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죠.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 표현보다는 기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주로 이제 북구 유럽의 보편적 복지 국가들은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상당히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 소득제를 하면은 그런 인프라가 무용화되거나 또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사각지대도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정한 현금급여도 필요하고요. 장애가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제 노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현금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소득이든 보편적 서비스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한 국가가 가지는 복지의 미래,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뭘 하든 간에 기존의 어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의 개혁은 같이 병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한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뭐 기본 서비스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일정한 자원 내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서로가 좀 더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복지제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 기본소득에처럼 현금을, 일회성 현금들을 계속 뿌려가는 과정들은 우리의 복지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금년 2021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국가 예산의 36%고 그렇습니다. 교육 예산이 12.8%가 13%거든요. 그럼 이걸 합치면 49%나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정부 예산의 49%가 교육하고 복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령화도 되고 앞으로 돈은 더 들 텐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제도를 근간으로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당면 과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7대 기본 서비스 중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의료, 교육, 교통, 정보 접근 이거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7가지 중에서 주거가 과연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그러니까 이건 주거와 주택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듯이 주거를 모든 사람의 주택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로 하는 게 주거 서비스고 주거라는 게 머무는 것, 자기가 지붕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그걸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소유하냐, 임대하냐, 영구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은 모든 사람이 한 사회가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주거를 할 수 있는, 내지가 안심하고 쫓겨나지 않고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권한으로는 권리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 하에서 그 주택의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방식으로 그런 것들에 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형태로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자들이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역자로서 좀 강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경제학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의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시장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국 사회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니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끌고 갈 것인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는 이 책이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기존의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직업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든지 또 그런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들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고민하시는,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서로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3월 대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복지국가 모델로 갈 거냐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 책이 그 논쟁에서 또는 토의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정보와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좋은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